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킬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길 가던 한 할머니가 이 차가 이렇게 나한테 오니까 네. 피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 운전하던 운전자가 뺑소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12월이면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시절 크리스마스에는 낭만과 열정이 가득했다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다채로운 소식들로 오늘 아침을 채워보겠습니다. 모닝픽 시간인데요. 오늘 새롭게 손석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제 모닝픽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어묵 국물 유료입니다. 분식집 가면 보통 이제 어묵 국물은 무료로 네, 그렇죠. 그냥 뭐 떡볶이 먹으면 뭐 한 잔 이렇게 먹곤 했었는데 이제는 돈을 내고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어묵 국물도 돈 받네요. 라고 말이죠. 작성자가 공개한 글을 보면요. 노점상의 가격표가 제시돼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죠. 물 어묵은 한 개에 1,000원. 빨간 어묵은 1,5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납득이 가는데 이제 어묵을 먹는 경우에 국물값은 종이컵 한 컵당 1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이게 더 놀랍습니다. 국물만 마시는 경우에는 500원을 내라라고 돼 있고요. 포장할 경우에는 또 500원이 추가된다는 공지도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네. 어묵을 먹으면 어묵 국물은 그냥 서비스로 한두 잔 그냥 주는 건데 네. 저건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다수의 누리꾼은 뭐 반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어묵값을 올려라라는 반응도 나오고요. 물가가 오르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인심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반응이 좀 주류였고요. 포장비를 별도로 받는다는 게 더 놀랍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 단골 그 분식집 가면 사장님이 그 추운 날에 들어와서 어묵 국물 한 잔 하고 몸 녹이고 가라고 뭐 그런 네, 그렇죠. 인심도 후하게 그렇죠. 쓰셨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원재료 값이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묵 국물에도 돈을 받을까라고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묵 국물에 돈을 받는다라는 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어묵 국물 생각나는데 이 기사를 보시고 아쉬운 마음이 든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1% 부자입니다. 1% 부자라면 뭐 누가 봐도 정말 자산이 좀 많은 쉽게 네. 말해 뭐 금수저 단어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해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46만 명을 조금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9%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산 규모별로 보면요. 91.5%가 1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였고요. 30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이른바 초고자산가도 2.2%, 11,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자가 굉장히 많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증가율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수를 집계한 그 증가율을 보면요.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것들도 커지고요. 자연스럽게 1인당 국민소득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자도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부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 경제 활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자산가들의 재산 비중을 보면 뭐 대충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요즘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금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 보면 부동산 비중이 좀 다소 줄었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용 주택이 32%로 가장 많았고요. 현금 같은 유동성 금융자산 11.6%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부자들의 금융투자 성향을 보면요,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내가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도 감내할 수 있다.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이 다소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였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대신 좀 주식 자산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 이런데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금융투자 성향 중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성향이 높아진 거는 이런 주식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부동산이나 혹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얼마 전 통계에서 아주 유의미한 통계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 자산 이동에 관한 통계거든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해서 자산 계층의 이동이 되게 더뎌졌다,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계속 가난한 상태로 머무르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강해졌다. 이건 결국 자산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라는 결과로도 나타나게 되죠.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좋았다.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뭐가 좋아? 난 지금 완전 마이너스인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은 이거 왜 이러나 싶어서 네. 하여간 이 경제 양극화 정말 문제죠. 자, 다음 픽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53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아파트 한 채에 뭐 몇 억, 뭐 수십억, 수백억 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최근 서울의 한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가 53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매수자가 외국인 부부였는데요. 겉으로 보면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제 거래를 한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각종 편법과 꼼수가 난무한 거래였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편법이 동원이 된 거예요? 네, 자금 출처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남편은 그 자금 전액을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빌렸고요. 부인 역시 이 남편의 회사에서 자금 일부를 또 차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 대금의 60%를 이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렸고요. 또 부인은 여기에다가 부모로부터 편법적으로 증여를 받은 그런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를 했는데요. 절반에 해당하는 282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법이 되게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000가 넘는 현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이건 꼭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국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몰래 숨겨서 들어오는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한 그런 사례도 적발이 됐었고요. 또 방문 취업 비자로 머물면서 임대업을 하는 이른바 무자격 임대업을 한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 사실 이전부터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나요? 네, 정부는 이런 외국인 투기성 거래를 좀 단속하기 위해서 일단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지난해 5월부터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이라는 통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제 시도지사가 그 외국인을 지칭하거나 혹은 그 거래 주택이나 토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개정됐습니다.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이른바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게 상당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 전 허가를 받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금 출처를 신고하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전매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출을 국내에서는 조였는데 네. 외국에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여기 걸 사고. 그래서 강남 3구에 외국인 거래 많다 이런 예전부터 들었는데 이런 편법 거래까지 있군요. 이런 건 잡아내야죠. 자, 다음 픽은요. 네. 자, 네 번째 모니핑 압구정 아파트 경매가 되겠습니다. 이 압구정 아파트는 국내 최대 부촌,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요. 그런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물건이 잘 안 나와요. 거래가 잘 안 되는 부동산 그 지역으로 꼽히는데 지난 10월에 그 압구정 현대 4차 42평 한 채가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집주인의 채권 총액이 상당히 큽니다. 69억 7,800만 원. 자, 그런데 여기에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설정액만 54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47억 5천만 원. 지난 19일에 경매에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압구정 그 3구역이라는 곳인데요. 재건축이 진행되는 개발구역 가운데는 입지가 가장 크고요. 또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비싼 프리미엄을 받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아마도 감정가율의 10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됐죠. 네. 수십억 원이나 되는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거 아주 뜨거운 관심이 있었죠. 네. 이 물건은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되게 장점이 많아요. 이 지역이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게 여러 제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주 의무 같은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전세 세입자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집주인이 조합원일 경우에는 그 조합원 지위도 그대로 양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해서 일단 경매 절차는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예, 요즘에는 강남이고 어디고 간에 그렇게 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대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네. 얘기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정말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게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예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크리스마스 계획 세우셨어요? 저는 그냥 점심에 가족들하고 점심 먹으려고 어디 예약해 놓은 데가 오,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매년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뭘 해야지 생각은 많은데 지나고 보면 딱히 한 게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자, 미처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같이 가시죠.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크리스마스 계획 아무것도 없으시다고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죠. 제가 완벽한 크리스마스 계획 지금부터 짜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시죠. 누구나 기억에 남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꿈꾸는데요. 그 꿈 오늘 제가 이뤄드리겠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낼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저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이곳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한 전시관. 이곳에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반짝거려. 어떡해.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얼리 컬렉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쁜 보석 보자마자 눈 돌아간 저 보이시나요? 와, 저 이거요. 이거 진짜 예쁘다. 제 원픽 티아라 발견했어요. 어때요? 저 이거 결혼식 때 쓰면 잘 어울리겠죠? 여보, 티아라 선물 고마워. 몇백 년이 지난 보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작품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르네상스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발레리오 벨리의 세계에 단 3점만 남아있는 십자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어떤 전시일까요? 이번 전시는 과거로 돌아가서 왕족과 귀족들이 왕실 연회장에서 착용했던 그런 아름다운 주얼리를 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켄코가 굉장히 어두운 공간을 조성해서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전시회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참여한 전시라는 말을 들어설까요? 이번 전시가 사뭇 더 특별하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인지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을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시 관람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보석들이 예쁜 게 많아서 관람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별점 5개 중에 몇 점 정도? 5점. 네.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까지 보석을 통해 무려 5,000년 역사의 시초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겨울 고혹적인 보석들에 한번 매혹당해보는 건 어떨까요? 짜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곳은 바로 대형 트리가 우리를 반기는 곳입니다. 작년보다 무려 3m나 더 높아졌다는 트리의 길이는 무려 22m! 올려다보고 있자니 목이 다 아플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형 트리 주변으로는 형형색색 다양한 조형물과 예쁜 스팟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 대형 트리는 사진 맛집이라고 합니다. 트리 하부에 LED 전광판과 쇼윈도를 설치해 포토존을 만들었는데요. 연인부터 가족까지 사진을 찍느라 다들 손이 바쁩니다. 오늘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보고 이뻐서 사진 찍으러 왔어요. 어때요?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신 거랑 실제가 조금 더 반짝반짝해서 예쁜 것 같아요. 추천 한마디만 해주세요. 추천합니다. 오늘 아쿠아리움 놀러 왔다가 여기 있는 거 봐가지고 왔어요. 어떠세요? 직접 보니까? 오늘 어때 오늘? 좋아요. 너도 좋아해? 좋아요. 트리, 큰 트리 봤는데 어때요? 저마다의 이유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 이곳에서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런데 저건? 우와! 대박! 저기 이거 타면 안 돼요? 아싸! 너로 정했다. 어린이 손님은 성인 보호자분과 함께 마차가 완전 신난 제 모습 느껴지시나요? 회전목마 지금 바로 귀엽고 깜찍하게 어릴 때도 좋았지만 이렇게 어른이 돼서 타보니 또 다른 낭만이 있더라고요. 다만 저기 저 사람이 내 남자친구가 아닌 PD님이라는 슬픈 현실. 여러분은 꼭 친구나 가족, 연인과 함께 오세요. 우와! 근데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뭐지? 뭐 하나 봐요. 여러분은 혹시 들으셨나요? 바로 이곳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화려한 쇼. 바로 건물 외벽에 비치는 크리스마스 쇼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저녁 6시부터 매시 정각마다 송출된다는 미디어 쇼. 그래서일까요? 미디어 쇼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방금 감상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이뻤어요. 너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기대하신 것 이상이었나요? 네, 저는 애초에 이게 있을지는 몰랐었는데 예, 여기 막상 와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두 분 그럼 크리스마스 당일엔 뭐 하세요? 일. 네, 그럼 오늘 실컷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발길로 붐비는 또 다른 장소. 바로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아름다운 스노우볼에 꽂혔답니다. 여기 진짜 귀여운 소품 많죠.
너무 귀엽다. 그런데 제 마음을 훔친 또 다른 것이 있었으니 바로 먹거리입니다. 마켓의 다른 한쪽에는 붕어빵과 케이크, 꼬치 등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는데요. 피디님, 저 배고픈데 카드 좀 주시면 안 돼요?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아싸! 감사합니다. 많은 음식들 중 제가 픽한 음식은 든든한 겨울 간식 붕어빵이었습니다. 피디님 카드로 획득한 붕어빵이라서 그럴까요? 진짜 완전 꿀맛이었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축제 현장에 온 것 같았던 오늘 하루. 맛있는 음식과 즐길 거리가 가득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연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하루 어떠셨나요?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연인들 또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번에 최신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기업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즘 기업들이 그 내수 침체가 또 장기화되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도 고전하면서 굉장히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많은 기업들이 원가 절감과 긴축 경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대체 뭘까요? 바로 도네이션, 기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연말연시 다가오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도움 필요한 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바로 나누면 기쁨이 2배 기부천사 기업들입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이제 국내 대기업 D사는요, 취약계층 자립과 재난 피해 복구 등의 아낌없는 기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2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성금은 저소득 청년, 장애인 가족 폭력 피해 아동, 그리고 노숙인의 자립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입니다. 네, D사는요 또 작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과 또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서 성금 5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4월에는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강릉 지역 피해 복구를 돕고요. 또 이재민을 위해서 5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K사는요, 네. 사회봉사단을 창단해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초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놀이용품, 간식 등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K사는요 올해 임직원 60명이 꾸러미 870개를 포장해서 사업장 인근 지역 아동센터 30곳에 전달했고요. 또 계열사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전국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소외된 이웃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소외된 이웃 계층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의 기부가 더 큰 빛을 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어떤 기업이 기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까? 네. 국내 대기업 G사 역시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G사의 건설 관련 계열사는 저소득층 가정에 공부방 꾸미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의 주거 환경 개선과 또 책상, 옷장, 침대 그리고 PC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1년 5월 시작한 이 공부방 프로젝트는 2013년 6월에 100호,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310호점을 넘기면서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면서요? 네, 국내 석유화학 종합에너지 전문 기업이죠. S사는요. 힘든 근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을 위한 그 소방 영웅 지킴 및 해양 범죄 단속과 각종 해난 구조에 앞장서는 해양 경찰을 위한 해경 영웅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성금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소방 영웅 지킴이와 해양 영웅 지킴이 캠페인은 소방관과 해양 경찰이 생애 주기에 맞춰서 가족들까지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소방관과 해양 경찰 활동을 응원하고 상해 발생 시 치료비를 지원하고요. 또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관과 해양 경찰의 가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방관이나 해양경찰 이분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럽고 좋습니다. 자, 또 다른 기업은요? 어린이는 미래 희망이다. 예, 이런 말이 있죠. 예, 국내 대기업 엘사가 임산부 물품을 지원하고 어린이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여성과 아동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엘사는요, 구세군, 경상남도 등과 협업한 그 지원 키트를 만들어서 경남 소재 농어촌 거주 출산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 3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키트는 건강기능식품, 또 임산부 간식, 출산 및 육아용품 등의 물품들로 구성됐다고 하네요. 네, 엘사는 또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과 교육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2017년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이런 놀이터를 통해서 지역 아동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아동 권리 보장원이 주는 아동 권리 경영 실천 기업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나눔 현장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오늘 준비할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에 얽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습니다만 남녀 간 얽힌 이야기들이 이 잘못된 사랑 또 잘못된 만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할 바로 그 주제는요. 불륜이었는데 성폭행 당했다고요? 입니다. 자,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이거 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결혼하면서부터 전 아내 몰래 곧잘 바람을 피우곤 했습니다. 네, 제가 나쁜 놈이죠.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며 번번이 제 허물을 감싸 안아줬습니다. 그런 현명한 아내의 가슴을 아프게 한 벌을 이렇게 받는 걸까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여보, 경찰서에서 자기 앞으로 뭐 날라왔다? 경찰서? 뭐 딱지 끊고 돈 안 냈나? 그랬나? 나 지금 뭐 하니까 뭐라고 적혀있는지 당신이 좀 봐줘 봐봐. 잠깐만. 이게 뭐야? 야, 이재영! 너 이거 뭐야? 이거 뭐 대체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참 바쁘다니까 뭔데 자꾸 그래. 당신 바람도 모자라서 여자를 성폭행하기까지 했어? 당신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누가 아니 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노발대발하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경찰서에서 왔다는 서류를 살펴본 저는 그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으니 저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신고를 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저와 바람을 피운 여자였습니다. 여보, 이게 다 오해야. 아니, 그 여자가 남편한테 바람 피운 게 걸려서 나한테 성폭행 당했다. 어머머머. 이게 거짓 신고를 한 거야.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니, 당신이 내 말을 안 믿어주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여보, 나 정말 억울해.
이거 진짜 아니야. 내가 바람 피는 거 눈 감아주는 거 한두 번이지. 차라리 솔직하게 바람 피워서 미안해 잘못해서 이러면 내가 용서하다 했겠어. 뭐 아우 정말 나 당신 같은 남자랑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깨끗하게 이혼하자. 그렇게 전 아내와 이혼을 해야 했고 결국 회사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고 사실까지 당하게 됐는데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압니다.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전 정말 하늘의 맹세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그 여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야. 예.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조강시철을 두고 불륜한 건 정말 잘못됐다. 본인도 알고 있다. 네, 잘못했죠. 그런데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 내 이 성폭행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사연인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네, 이 사연 30대 A 씨의 사연인데요. 이 최근 A 씨가 사내 불륜이던 직장 동료 B 씨와 이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가정에 충실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B 씨가 얼마 안 가서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 불륜 이 사실을 들키게 된 거예요. 그러다 화가 난 이 남편이 추궁을 하자 B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거 불륜이 아니라 내가 성폭행을 당한 거다. 이렇게 둘러댄 겁니다. 이에 B 씨의 남편이 이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자 이 A 씨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해야 했고요. 이 A 씨의 아내 또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사연입니다. 뭐 이거 애초에 불륜을 안 저질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그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도 네. 이게 안 한 일인데 그렇게 했다고 막 좀 억울하긴 억울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현장에서 발생합니까?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이 경찰청의 범죄 발생 통계에 따르면요, 무고죄 발생 건수가 최근 6년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고죄의 대표적인 유형이 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이런 성폭행 무고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동기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지금 결심을 했을 때 재산 분할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로 성폭행으로 무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불륜 관계였는데 이제 한쪽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렇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고를 당하면 그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스스로 그 혐의를 좀 벗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벗겨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 상황 자체가 자신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성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혹시라도 내가 무슨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식의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소환조사를 뭐 요청을 한다라거나 아니 막 이걸 알릴게, 당신의 어떤 직장에 알릴게 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혐의를 적극적으로 벗기보다는 그냥 합의를 하자. 예,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만약에라도 누명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잘린다던가 막 이혼을 하게 된다라던가 라면 그냥 일단은 인정하는 척하고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 수사에서 어쨌든 간에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 피해자가 계속 거짓으로 끝까지 진술을 한다? 이거 어떡합니까? 일단은 만약에 계속 거짓 진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말이 어느 부분이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여성분은 주장을 합니다. 남성이 강압적으로 술을 많이 먹게 해서 내가 숙박업소에 같이 거의 끌려가듯이 갔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보니까 CCTV에서 너무 멀쩡하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 이후에 자신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방 안에만 칩거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SNS상에 막
해외 여행을 여행 갔던 다니- 사진들이 보는 올라온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그렇게까지 당당하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본인이 당당하고자 하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도 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또 이제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무언가 맞지 않는다 앞뒤가 라는 식으로 어떤 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거에 대한 그 허점들을 좀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 누명을 벗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상대 여성에게는 뭐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 무고죄로 이제 또 다시 역으로 고소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무고죄라고 하는 건요,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요. 그리고 처벌을 받게 할 고의, 그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고죄가 인정이 되기만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법정형은 상당히 높게 규정되어 있겠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그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번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또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고죄가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 속의 사례자의 경우에는 이혼도 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러면 정신적, 뭐 경제적으로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그럼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본인이 불륜의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어쨌든 성폭행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 이 성폭행의 신고로 인해서 자신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고죄의 성립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진짜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충분히 정신적 혹은 뭐 물질적 피해 보상을 민사로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나아가 무고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무고를 밝혀내야겠지만, 무고죄가 인정이 된다면 더더욱 확실히 상대방에게 무고죄의 형사 책임 내지는 민사 책임 같이 저희가 피해 보상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적인 피해를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겠고, 여기에 따른 강력한 처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다 싶군요. 자, 다음 주제 얘기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된 승용차 운전자의 사연입니다. 이번 두 번째 함께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혼자 넘어진 할머니, 뺑소니 사고로 신고했어요. 입니다.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무사고 경력 20년에 빛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였던 저는 자나깨나 사고 조심, 멈춤 브레이크도 다시 보자.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전했지만 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보죠. 오늘 가야 될 거래처가 많네. 예, 여기 골목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아이고 이거 깜짝이야. 아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봐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놀라서 넘어졌잖아. 아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처도 안 갔는데. 예. 아니 내가 놀라서 넘어졌다면 넘어진 것이 뭔 말이 이렇게 많아. 큰 자동차가 갑자기 확 온다고 생각해봐. 그 우리 같은 늙은이는 간이 떨어지지. 아유 심장이 아유 네, 심장이야. 어쨌든 정말 죄송하게 됐고요. 근데 안 다치셨죠? 네, 차에 닿지도 않았는데 뭐 제가 일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볼게요, 할머니. 아이고. 예, 좁은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골목 끝에 서 있던 할머니가 차를 보고 놀라서 쟁걸음을 하다가 발이 꼬여서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이 차량과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니라 제 책임은 없다고 생각했고, 단순한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사건이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뚜루루루. 여보세요. 장진택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 어디시죠? 여기 그 행복파출소인데요. 그 며칠 전에 그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한다고 저를 전화드렸습니다. 뭐라고? 뺑소니요?
저는 뭐 그런 거 뺑소니 같은 거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저 그 며칠 전에 그 할머니 한 분하고 그 길에서 사고 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때 사고 난 건 사고가 아니고요. 그냥 할머니가 제 차를 보고 놀래서 그냥 넘어지신 거예요. 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조치를 다 취하셨어야죠.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가셨잖아요. 뭐 아무튼 일단 서해 나오셔서 조사 받으세요. 제가 세상에 이 노터치 세차는 들어봤어도 노터치 교통사고 와 이거는 차에는 진짜 하나도 안 닿거든요. 근데 경찰은 저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제가 직접 할머니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스치듯 닿은 정도도 아니고 그냥 제 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뺑소니라니 이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게 있긴 있어. 아니 정말 차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차를 놀랬어. 보고 놀라서 넘어지신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한다. 저는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이거 자세한 사연 좀 들어볼게요. 네,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30대인 A 씨의 사연인데요. 이 A 씨가 아파트 내에 단지 내 좁은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A 씨 차량이 할머니 보행자를 저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보행자를 봤으니 멈췄겠죠. 네, 네. 그 딱 멈추게 됐는데 이 고령이셨던 이 할머니가 좀 떨어져 있었지만 이 차가 내려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넘어졌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리가 꼬여서 넘어진 거였긴 했지만 고령인지라 넘어지면서 고관절 뼈가 골절이 됐고요. 이 골반뼈가 골절이 됐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A 씨는 그 자리를 그냥 떠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뜬 이후에 이 할머니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결국 경찰이 A 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우리 의견 한번 물어보죠. 네. 이게 뺑소니가 맞다. 그러면 O. 이건 뺑소니가 아니다. 그러면 X.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거지, X지. 왜 또 달랐어? 나도 아닌 것 아니 이게 과속으로 쭉 내려가다 급브레이크 밟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던 길 가다가 할머니가 아이쿠 하고 넘어지셨어. 부딪힌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괜찮으세요? 그냥 가잖아 보통. 그렇죠. 그럼 이거는 뺑소니가 아니죠. 이게 과속이었냐 아니었냐에 대한 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위협이 위협적으로 아니냐. 운전을 했다면 문제가 되고. 근데 두 분은 O야. 근데 저도 뭐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 뭐 박수림 씨 얘기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이거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뺑소니 혐의 적용입니다. 제가 자동차 전문 기자잖아요. 제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저쪽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너무 멋있다. 어깨 올라간다. 어깨 올라간다. 또 이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오네요. 뭐 보나마나. 네. O예요? 예, 오죠. 아니긴 해봐라. 이제 사실 저는 원래 X였는데 장진택 기자 얘기를 듣고 바로 바꿨습니다. 귀 얇으셔 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옛날에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웬 할머니 한 분이 제 차를 보고 넘어지셨는데 갑자기 지팡이가 좀 휘어졌다는 거예요. 알루미늄 지팡이가. 그래서 제가 그거 속히 이제 변상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뭐 이게 뺑소니인지 아닌지 여부 모른 상태에서 그냥 제가 제 마음의 도리로 그렇게 했던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그 운전을 하다 보면 보행자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O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편말로 먼저 의견을 주시죠. 뺑소니가 맞다면 O, 아니다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 갑시다. 어머. 뭐야? 뺑소니가 맞아요? 진짜? 안 나와도? 이게 무슨 교통사고에 해당되는지 그거부터 알고 가야 되겠는데요. 네, 이런 교통사고를요, 저희가 이제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부르거든요. 이 비접촉 교통사고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접적인 충격이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 사연처럼 이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는 경우나 아니면 이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라서 넘어졌다 또는 차량의 어떤 그 밝은 라이트 불빛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난포운전 차량이나 갑작스럽게 이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들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접촉 교통사고의 유형을 살펴봤잖아요.
내가 직접 어떤 충격을 가한 게 아니니까 이건 교통사고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반드시 어떤 이런 물리적 충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통념상 충격이 있었던 것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면은 이 경우에도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비접촉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 아무런 사후 조치 없이 그냥 속칭, 뺑소니 식으로 달아나 버리면 형사 입건에도 이제 형사 입건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꼭 알아야 돼. 아니 그럼 고의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피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장 기자님이 실무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노터치 전혀 닿지 않았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질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소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우리가 뺑소니라고 칭하는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걸 인지하고도 도망을 봐버렸고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절 정도였지만 넘어졌는데 머리를 다쳐서 뭐 뇌출혈, 사망하거나. 그래서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뺑소니가 인정이 되려면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그런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사고라고 인지를 못했다면 그때는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운전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비접촉이잖아요. 맞아.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이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그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실제로 막 넘어지셨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 실제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유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유턴을 할 때 그 반대쪽에 인도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네. 유턴하면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냥 유턴해서 간 거예요. 놀랬구나. 근데 이 할머니가 놀랬어. 혼자 이렇게 차가 가까이 오니까 놀라셔가지고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 운전자는 인식 자체도 못했어요. 당연하죠. 예, 그냥 유턴을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경찰에서 나와라, 조사받아야 된다라고 한 거죠. 이 경우는 인식 자체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도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건에서 본인이 엄청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했었어요. 나는 이 사실조차 인식 자체를 못했다. 할머니를 봤긴 봤지만 할머니가 넘어지신 건 내가 유턴을 하고 간 다음에 넘어지신 거다. 몰랐다. 네, 나는 진짜 몰랐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내가 알았다, 인식은 했다라고 하면은 제 권고 방법은 그냥 일단은 내리셔가지고 그렇죠. 괜찮은지 조치를 취해야 이제 구호 활동을 하시고 간단히라도 하시고 본인의 연락처 명함 같은 거를 주시고 그렇죠. 그때 상황을 좀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동영상 같은 거를 찍어 놓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켠으로는 야 이거 보험 사기나 그렇죠. 아니 예. 이거 교통사고 헷갈린다니까. 사기꾼들이 이거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겠구나. 네. 저는 이거 걱정이에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요거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떼는 말이야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요. 응답하라. 그때 그 시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쨌건 오기 눈에 크리스마스가 드디어 영원한 우리의 서로는 뭐 방금 영상도 다 봤고 지금 트리도 딱 비추면서 이미 뭐 이 질문 던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틀이면 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예. 저는 진짜 1월에서 12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달이 12월입니다. 제 생일이 12월 24일이거든요. 내일입니다. 이브, 크리스마스
강 기자님은 크리스마스가 생일입니다. 정말요? 동갑인데 동생입니다. 하루 늦게 태어났거든요.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지. 이게 크리스마스랑 생일이 그냥 이렇게 묻어서 선물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예. 훔치잖아 그냥. 네. 그게 안 좋아. 되게 안 좋아. 저는 그래.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랑 저는 생일이 겹쳐가지고 이게 그냥 언제나 생일 선물은 없이 크리스마스 선물만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렇고. 그때 제가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천지네. 엄마가 이제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뭐를 이제 받고 싶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뭐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왜 엄마한테도 말씀드리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날 진짜 뭐 자동차 장난감 이런 것들이 딱 오는 거야. 네. 그래서 최고네. 네, 크리스마스에 이제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었죠. 그러셨구나. 지금도 믿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좀 클 때까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네. 이거 굉장히 늦게 기다리셨네요. 아. 저는 산타가 없다는 걸 초등학교 1학년 때 알았습니다. 아주 쉽게 알았어요. 왜냐? 산타가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갔는데 그걸 봤어. 우리 집에서 많이 굴러다니던 포장지가 산타의 손을 통해서 제 머리맡에 선물을 싼 채 있더라고요. 산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집에 이 있구나. 산타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는 자는 척하고 눈을 떠보니 아버지께서 제 머리편 오른쪽에다가 선물을 살짝 놓고 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그때 골절이 되셨던 사건이 있어서 네,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방학에 들어간 초등학생들이 네. 지금 텔레비전 부모님하고 같이 보고 계실 수 있어요. 산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그렇구나. 아이들의 있어요. 네.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열심히 하셨구나. 산타 선물 많이 받으시고요. 울면 안 돼. 그리고 착한 떼쓰면 안 돼. 어린이에게만 산타 선물이 갑니다. 네. 근데 한 달 뭐 한 달은 아니더라도 한 열흘 전 뭐 이렇게라도 크리스마스가 뭔가 설레고 북적거렸는데 그쵸. 요즘은 참 그 분위기 안 나는다는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옛날에는 네. 그랬었어요. 크리스마스 되기 한 달 전부터 네. 들썩들썩했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 통행 금지가 풀렸습니다. 옛날에는. 맞아. 그러니까 사실 1982년 이전까지 통행 금지가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로터리마다 자정되면 어김없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무슨 전쟁 난 것처럼 여기저기 철제 바리게이트가 딱 설치됐었어요. 아유, 근데 저도 그때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 호루라기를 딱 소리가 난다 그러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던 사람들 바로 단속 들어가게 됐었고 그 시절에 방범대원들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밤에 돌아다니는 분들을 붙들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즉결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와우. 아니면은 구치소에서 밤을 새거나 어쩌면 뭐 벌금을 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맞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죄목이 바로 뭐였냐? 야간 통행 금지법 위반. 바로 이거였는데 야간 통행이 해제되는 날이 언제였는가?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12월 31일 딱 보신각 종이 울릴 때 이때 딱 두 번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요때 통금이 해제되니까 얼마나 신났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당시 젊은이들한테는 이제 가장 기다리는 날이 됐어요. 그렇죠. 예, 서울 종로나 명동 이런 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젊은이들로 이 자유의 거리, 사랑이 샘솟는 자유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 당일날보다도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 이브, 맞아.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그 밤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날은 해방의 날 같은 느낌으로 막 맞아요. 불어내다 맞아요. 보니까 네. 사건 사고도 많았죠. 어마어마했죠. 저야 뭐 그 시절에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 그 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이라는 걸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데렐라도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딱 하루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로 넘어가는 그 24일 날 밤에 이때 반짝하고 놀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쵸. 도로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난리였었는데 1963년 12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게 나게 됩니다.
이 통금이 해제된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거리에 사람 물결로 뒤덮였다. 이런 기사와 함께 112에 걸려온 신고가 평소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또 10대들이 음주 폭행을 하고 또 5시부터 여관, 호텔 초만원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무질서와 광란이 가장 극심했다고 꼽히는 해가 바로 1964년입니다. 실제로 그해 12월 24일 꼭두 새벽부터 서울 도봉산과 남산을 관할한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 바로 중고생 3천여 명이 도봉산과 우이동 계곡 남산에서 하룻밤을 꼬박 지내고 동틀 무렵 떼지어서 하산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아니 하룻밤을 그런 산에서 떼지어서 뭘 했던 거죠? 놀라지 마세요. 네. 여학생들은 밥짓기를 제공하고 남학생들은 술을 마시면서 트랜지스터 음악에 맞춰서 야. 트위스트를 추면서 그야말로 광란의 밤을 보냈다고 기사에 딱 보도됐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무회의에서 장장 3시간 동안 청소년 대책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는 이때 거기 가서도 밥을 짓고 있었어. 이게 말이 되냐? 같이 놀아야지. 밥을 왜? 짓고 있었어. 근데 이때 얼마나 이 광란의 밤을 보낸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듬해인 1965년 10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서 크리스마스 차일드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뭔 일이 있었던 거야. 1년 내내 통제를 하다가 그날 하루 풀어주니 네. 이걸 그냥 해방해나. 그렇죠. 난리 난 거죠. 다들 밖에 나와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 즈음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훅 달궜던 게 캐롤. 거리마다 울려 퍼졌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통금 해제가 이날 딱 되면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거리를 횡보하는데 이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악, 캐롤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절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때 1960년대 초만 해도 캐롤이 어떤 형태였는가? 트로트 형태의 캐롤이 굉장히 많이 주름을 잡았었고 그랬다가 1960년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미팔굴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그룹 사운드들이 일명 락 버전, 락 버전의 캐롤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리어카가 거리의 흥을 돋궈주던 1970년대에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접을 받으면서 너도나도 크리스마스 캐럴 음반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또 적은 노력으로 캐롤송을 이 음반 만들면은 12월 한 달 동안 수십만 장씩 음반이 팔려나갔기 때문인데요. 또 캐럴 음반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홍보도 없이 뭐 전략 같은 게 없어도 그냥 한철 장사 화끈하게 딱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딱 맞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시기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크리스마스 캐럴 베스트 4. 자, 먼저 캐럴 음악 나가겠습니다. 4입니다. 4위. 노래 알죠? 러브송. 러브송, 그쵸? 신공주. 이 노래는 사실 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서 인기 정말 많았고요. 저도 친구들하고 막 같이 모여서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뭐 축제나 행사에서 굉장히 많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때는 2004년 7명의 꼬마들이 러브송이란 노래로 가요계를 강타했습니다. 당시 평균 연령이 7세, 8세, 아유 귀여워. 이런 귀여운 아동들로 구성된 그룹 칠공주,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긴장한 기세 하나도 없이 큰 무대를 누구보다 신나게 즐겨서 전 국민의 아빠 미소, 엄마 미소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노래죠. 네. 자, 크리스마스 캐롤 3위는요, 바로 OM의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라스트 크리스마스. 앞부분은 너무 신나요. 다시. 라스트 크리스마스. 어설프게 노래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나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라스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1984년에 이 조지 마이클이 직접 프로듀싱하고 작곡 작사에 직접 참여한 노래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휴일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노래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기를 끌 거라고는 아마 이 조지 마이클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저도 이게 좀 약간 창피한 사연인데 이게 왜요?
이 곡을 계속 이렇게 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혹시나 이렇게 불러달라 그러면 불러주려고 제가 연습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해봐, 시작. 이게 전 나나나나 그거 다 알아. 한글로 적어서 다 연습하고. 아, 그랬구나. 예. 아무튼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크리스마스 캐럴. 자, 2위는요. 다들 이 노래 아실 겁니다. 개그맨 심영래 우리 선배님이 불렀던 유명한 영국 캐럴. 영국. 네. 알잖아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근데 이 영국 캐럴을 저기 달릴까 말까 저 가사 때문에 저기 숨겨진 비화가 있었다고요? 그럼요. 1987년도 이 노래를 냈는데 당시 엄혹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노래가 너무 재기발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영구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 박자가 안 맞는다 이러면서 반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심영래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20대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캐럴이 예수님을 모독했다. 이러면서 심의 통과가 안 돼서 방송 금지곡으로 된 적도 있다고. 야. 네. 근데 이때 이게 또 금지가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달릴까 말까. 이게 왜 그러냐. 이걸 딱 들은 분들이 아니 달릴 거면 달리지 뭘 달릴까 말까야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게 금지가 돼요. 하여튼 이 영국 캐럴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정품 판매량이 공식적으로 80만 장. 근데 이제 이 캐럴을 정식으로 사시는 분들보다 리어카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품의 10배 정도가 팔렸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800만 장이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면은 이게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예요. 맞아요. 대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들 눈치챘을 거예요. 전주만 들어도 안다는 그런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진짜 이 노래 워낙 유명하죠. 그대로 크리스마스네. 네, 특히 이 노래는 그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귀여운 그 꼬마들이 직접 연주하고 불러서 그쵸. 더 화제가 됐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1994년 탄생했고요. 머라이어 캐리가 이 노래를 발매한 뒤에 30년 넘게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진 그 덕분에 캐럴 연금, 크리스마스 연금 이렇게 불릴 정도로 하니까 대단합니다. 겨울과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대표곡으로 잘 알려진 이 곡은 저작권료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엄청나죠. 머라이어 캐리는 이 곡의 저작권료만 매년 155만 원. 하나로 저작권료로 22억 원이죠. 활동 안 해도 그냥 들어와 22억 원이 하는 활동 아무것도 안 저작권료로. 하는데. 그죠? 되게 나 피처링 할 걸 그랬어. 나나나나나나나나. 정말. 그런데 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요. 몇 년 전부터인가요? 이제는 그 크리스마스 같지 않다. 열기가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이후부터 이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리거나 아니면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졌어요. 그 당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덕분에 이 시기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서 꾸미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짝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뭐 코로나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거 요거를 좀 빗댄 산타클로스가 이 크리스마스에 오면은 2주 자가격리한 후에 내년 그래, 2월에 맞아. 도착한다는 그러네.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얘기된 게 뭐냐면 저작권법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집집마다 따로 이런 걸 틀면은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실상 거의 거리에서 잘 들리지 않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전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서 뭔가를 할 때 한겨울에도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안쪽에 들어와 있는 분들 요 정도 분들에게 그냥 음악을 들려줄 뿐이지 밖에 그냥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리에 캐롤이 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예전에는 그 레코드 가게가 1층에 있었어요. 상가 1층에. 그러니까 거기 스피커를 밖에 내놓는다고. 맞아. 그러니까 지나다니면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렸는데 요즘에는 1층은
부동산이에요. 그럼. 대부분 부동산이 점유하고 있어. 그래서 네. 이게 안 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크리스마스 때는 또 카드를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맞아요, 받았는데 맞아요. 요즘 그게 없잖아요. 직접 만들기도 하고 막 그 있잖아 반짝이 만든다고 막 이게 칫솔로 막 이렇게 물감 이렇게 그쵸. 막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 모기장에다가 칫솔로 막. 모기장에다 그랬어요? 난 스타킹에다가. 아무튼 카드 종류도 진짜 많고 카드 열면 멜로디 나오는 거. 맞아요. 띵띵디리리리리 맞아, 이런 것도 맞아. 있었고. 입체 카드도 있고. 그것도 네. 있었고요. 옛날에 다양해서 근데 고르는 우리가 재미가 이런 거 이제 연애 편지랑 비슷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쓴다. 그래서 내용 똑같고 각 카드마다 내용이 다 똑같은. 그렇죠. 일명 요새 말로 하면 복붙이 많았는데요. 근데 옛날에 왜 카드 만들거나 아니면 글씨 쓸 때 보면은 왜 크리스마스가 스펠링이 복잡하잖아요. 네. H가 들어갔는지 빠지는지 잘 네. 모르겠고 뭐 마스라는 게 이게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엑스마스. 엑스마스 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혹시 잘못 쓰면은 때로는 뭐 화이트로 지워서 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다른데 종이에다 써가지고 붙이기도 했고. 맞아. 그렇게 왜냐면 카드가 됐어. 아까우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네요. 근데 맞아요. 이때는 뭐 서점도 그렇고 문구점도 그렇고 뭐 백화점도 그렇고 이 카드를 쫙 진열해 놓고 그 파는 매대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그 예쁜 카드 이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고르다 보면은 아우 돈 많이 나와. 거기서 선물 좀 크리스마스 선물 누구한테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돈이 카드 사느냐고 카드 이제 다 사. 다 나가는 거죠. 맞아. 예. 그리고 또 이때는 카드 붙이려고 그러면은 이 일시적으로 우체국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줄 서서 이 맞아요. 카드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때 크리스마스 씨를 씨. 안 붙여서 그렇죠. 보내면은 안 되는 뭐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진 네,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순수했군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아유, 좀 세상에. 그래가지고 네. 예. 그때 씨를 꼭 크리스마스 제가 붙여서. 언제나 매년 한 두세 장씩 샀고 두세 장 이렇게 막 맞아요. 아니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렇게 구세군 냄비가 거리 곳곳에 있었잖아요. 딸랑딸랑하면서 맞아. 거기에다 돈 넣고 이랬는데 빨간색. 요즘엔 그 방식이 또 바뀌었다고. 요즘은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잘 없잖아. 맞아요. 그다음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웃기고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이렇게 설치된 곳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구나. 이 시대에 맞춰서 그냥 가는 것 같아.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도입해 본다는 그런 취지야. 이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이 키오스크 정말 아이디어 정말 반짝이게 만들어 놨는데요. 네. 왜냐? 영역을 한 7건 그 분야 정도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불평등 완화 이렇게 나누어서 그중에서 하나를 딱 누르면 네. 어떤 거는 1,000원, 어떤 거는 5,000원, 5,000원, 어떤 거는 10,000원, 어떤 거는 5만 원. 아. 요 금액을 내가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하고 QR 기부도 있고 또 기업 모금으로 충당이 돼가지고 오히려 최근에 이 총 모금액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괜찮네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올해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번잡하고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네. 내일 모레 또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네. 아까 우리 뭐 저 기부하고 이러는 모습도 봤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다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추억 여행 한번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제부터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마지한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외출하셨던 분들 많이 추우셨죠? 어제는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서울 영하 4.2도, 체감 영하 7.5도라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한파특보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일부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를 텐데요. 서울은 4도, 대전 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네, 동해안 부근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구름만 많을 뿐 뚜렷한 눈 예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기상청은 당분간 3한 4온 패턴이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기온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겨울철 특징인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31일까지 서울라이트 DDP 2024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합니다. 이곳에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디자인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기업들이 참여해서 체험 이벤트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DDP에서는 소상공인 24개 팀이 참여하는 DDP 디자인 마켓과 기업들의 포토존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파이브 치어스 희망의 릴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앞서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니까 그 네. 추억 때문에 그런지 오늘부터 좀 설레네요. 23, 24, 25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두근거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 많이 춥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바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